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무얼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무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또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무얼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귀신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안 보이시는 상태인가요? 네, 다행히 지금은 30살을 넘어서부터는 네네네. 이제 귀신을 다행히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실 막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적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하게 그때 봤던 것들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본 귀신은 언제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한 초등학교 좀 넘어가서부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첫 귀신이구나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네. 병원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게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우선 저희 외할머니는 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큰 외할머니, 큰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하루는 큰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날은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게 되었던 날입니다. 제가 도로변에 차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하면서 나가보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했었던 날이었는데, 하루는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제일 어두운 시간대 아시죠? 네. 그때 잠결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시골은 변소라고 하거든요. 그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문 바깥에 논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외할머니는 위험하니까 안에서 볼일 보지 말고 변소 옆에 담벼락 앞에서 볼일을 보라 라고 했었는데, 그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여기가 돌담이구나 하고 볼일을 보게 되었죠. 예? 볼일을 다 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변소 앞이 논이었거든요. 그 논두렁에 엄마가 서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따라갔죠. 근데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듯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주변이 해가 다 뜨고 날이 밝아왔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위치가 시골 마을에서도 차로 한 10분 이상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옆 동네에 있었더라고요. 귀신이 홀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얼떨떨한 그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다, 길 잃어버렸다, 집 잃어버렸다 이래 돼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에 사시던 어르신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알고 있었던 어르신이셔서 그 어르신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귀신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됐었는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큰어머니 댁에서 제가 등하교를 한 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 가기로 했던 집에 살던 분들이 나가시고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이더라고요. 집 대문하고 학교 정문이랑 50m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주택 2층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벽을 통해서 갖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남자 여자가 싸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차 클락션 소리.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다양한 각가지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잠에 깼는데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그 가위에 눌린 상황에서 침대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장 위에 밤에 고양이 눈 보면 약간 야광처럼 보이잖아요. 밝게. 그 고양이 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검은색에 눈만 밝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눈빛이 소름이 돋았는데 억지로 가위를 풀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또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예. 억지로 풀게 되면 좀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엄청 힘들죠. 몸에 힘이 정말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기절하듯이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고 둘째 날에도 또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깨게 되었고 그러다가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는지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 열린 방문 앞에 어제 그 전날 옷장 위에서 보았던 그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또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가위구나 라는 걸 인지했고 마찬가지 둘째 날에도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가위에 풀고 또 지쳐 쓰러지게 되고 또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클라이막스였어요. 왜요? 늦은 시간 새벽 1~2시쯤 됐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방 바로 앞이 부엌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깼어요. 이번에는 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 가위에 또 눌리지 않았었고요. 이때는. 그래서 그 소리에 잠결에 나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구조가 좀 긴 직사각형이고요. 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앞이 거실이고 우측으로는 안방, 거실,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방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대리석 바닥에서 하는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았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두운 그 복도 앞에서 하반신이 없는 어떤 무언가가 썰매 끌듯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린 듯이 완전 얼어붙어 있었는데 천천히 다가온 그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혹시 그 일본 공포 만화 작가 중에 이토준지라고 아시죠?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소용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가. 제일 잘 알죠. 예. 그 만화처럼 눈, 코, 입이 소용돌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소용돌이 쳐져 있는 이목구비 중에서 입이 굉장히 소름끼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몸이 굳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진짜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에 힘이 풀려 있는데도 몸이 굳어 있으니까 선 상태로 힘들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초를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면서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듯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 힘들다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이사 오기 전에 팥 뿌리고 하잖아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좀 이상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뿌려보자 예. 해서 한 번 더 팥을 뿌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집 안에서는 그 3번의 경험 이후로는 집 안에서는 귀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보통 귀신을 보시는 게 아니네, 보니까. 이게 정말 귀신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예. 아니면 나랑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집에 살 때 겪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언덕에 있고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집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또 혹시 귀신인가 싶었죠. 근데 또 한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니까 또 뒤를 돌아보았을 땐 또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집 앞 대문에 도착을 했을 때 집 앞 대문에서 열쇠를 딱 꽂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7, 8살쯤 되고는 여자아이였어요. 약간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는데 뒤를 돌면서 형체가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이 귀신들이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놀아달라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점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운이 참 좋네. 조금만 귀가 더 셌으면 나랑 같은 운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지금 솔직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 지금은.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동안에 귀신들이 학생한테 악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괴로운 거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신을 군대를 전역하고 30살이 되기까지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아, 계속 드문드문 보셨구나. 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대 전역한 후에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한 번씩 귀신 보이더라고요. 군대 그러다가 안에서는 안 보였어요? 군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예. 저는 기동대라는 곳을 입대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아. 받게 되었었는데 뭐 5분대 기조라든지 기동수색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였거든요. 전투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한 번씩 비상이 울리면 5분대 기조 출동을 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도 가고 숲에 들어가서 수색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하루는 5분대 기조 비상이 또 걸렸던 거죠. 네. 그때는 당직 사령이 조금 짓궂게도 그 새벽에 산을 올라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작전 지역까지 말 그대로 5분 내로 출동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에 산악구보를 하게 된 거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산에 갑자기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늑대, 여우 같은 그런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훈련이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출동 다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2층 침대였거든요. 저희 부대가. 지금의 신식 건물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짬이 안 될 때다 보니까 2층에서 자게 되었고요. 근데 복귀를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 선임한테 혹시 죄송한데 동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아, 가위 들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찝찝한 기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야생동물한테서 나는 그런 누린내 있죠. 그런 누린내가 굉장히 코끝을 찌르면서 잠에서 깼더니 늑대 같은 큰 개 한 마리가 제 가슴팍 위에서 얼굴을 물어 뜯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는 1초도 안 돼서 온몸에 모든 힘을 써서 그 가위를 풀었는데 그 다음날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 저희가 5분 대기 그 비상벨을 울려서 출동하기 직전 그날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잡아먹었던 거였어요. 신고가 들어갔었대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면 그 전에 굉장한 매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 개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얼굴을 핥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 그런 귀신들도 보시겠지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의 귀신의 형체라든지 그런 사연이 있는 귀신들도 많이 보셨다 싶네요. 네,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는 세신 건데 무당을 할 만큼의 기는 아니고 딱 그 언저리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무얼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귀신들을 보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기가 그냥 센 거랑 엄청 센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엄청 세면 오히려 네. 더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무얼님.
지금까지 귀신을 보면서 바위 눌린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외에는 크게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무얼님께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무얼님께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안 해주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청 차분하게 겪었던 일을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그 새벽에 논두렁에 엄마가 손짓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서 가족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쪽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또 있구나. 시들모에서 간혹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무얼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무얼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하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안 들을 수 없는 목소리죠. 네. 자, 오늘 무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귀신을 봐왔던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저번에.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봐오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스입니다. 무얼이죠? 우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엔 우등생반이라고 해서 심화 수업을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우등생? 전 몰라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과, 문과 나뉘어져 있으면은 1학년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수업 후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따로 시간에, 애들 모아서 하는 거? 네. 저희 전교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심화 수업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좋게 나와서 다행히 2학년 때 제가 우등생 반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 심화 수업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 학교 전체가 약 1-2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한 날이 있었어요. 물론 전기 배선 문제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한 1-20분 정도 정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교실에 50명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그 교실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분, 2분? 체감상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었던 거죠.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교실 그 전기가 또 2번 정도 깜빡깜빡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한 5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제 어깨를 자꾸 흔들어 주셨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몇 주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심화 수업이라는 게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9시까지 심화 수업 후에 또 11시까지 저희는 심야 자율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하교를 하다가 배가 좀 고프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잠깐 편의점 앞에서 군것질을 좀 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주택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에 좀 더 가깝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아파트 바로 앞에 왕복 1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앞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는 갓길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상태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밀어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언덕을 지나서 아파트가 저희가 1동, 2동, 3동 이게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지는 그 길목에 가로등 하나가 있어요. 그 가로등 그 아래에서 할머니가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데 얼굴 반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사무소 따로 경비 아저씨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가지고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놀란 상태로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무얼 학생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방금 얼굴 반쪽 없는 할머니를 봤다, 수레를 끌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동안 안 보였었는데 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비 아저씨 분이 그 아파트에서 한 12년, 1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8년 전쯤에 바로 그 언덕 앞에 도로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는 갓길 주차를 한 차가 많고, 그 좁은 도로에서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질구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한 2, 3년 동안 그 할머니를 보았다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 4, 5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잊고 지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제가 봄으로 인해서 또 시작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4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놀 때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놀게 돼요. 그날은 제가 다른 친구 기숙사 방에 놀러가서 이제 게임하고 놀다가 잠시 친구 침대에서 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저를 제외하고 6명이 놀고 있었는데 한 30분 좀 넘게 잠이 들었다가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깼어요. 친구 침대가 층 침대 2층이었는데 눈을 뜨면 바로 위가 천장이잖아요, 눈앞이. 근데 눈앞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좀 눈이 흐릿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형체가 스르륵 사라지면서 몸이 굳기 시작합니다. 가위구나. 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 눈앞에 있던 형체는 사라졌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쪽에 뭔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겹게 눈만 살짝 돌려서 보았더니 몸이 없이 얼굴만 하나가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천장으로 떠있고 반대로 얼굴만 딱 있었어요. 한 그때 시간이 오후 3, 4시쯤이었어가지고 기숙사 방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소름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소용돌이였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소용돌이 얼굴이었어요. 이거 또 똑같은 게 또 몇 년 만에 보이니까 너무 소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정말 안간 힘을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안간 힘을 써서 가위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간 힘을 다 써서 가위를 풀었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신음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방에 있던 친구들 6명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미친놈 보듯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네. 가위 눌렸었다.
근데 그 가위가 4, 5년 전에 중학교 때 한번 봤던 귀신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방에는 모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와, 예. 너무 친구들이 무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날 있었던 그 6명 중에 한 명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본가가 강릉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치른다고 학교에 한동안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저희도 장례식도 문상 드리러 가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49제가 끝나고 친구 누나가 고맙다고 저희한테 밥을 한번 사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가 호텔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49세 지내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잠에서 깼는데 안방에 아버지가 앉아서 등을 보이고 가만히 한 몇 분 동안 그냥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하셨었는데 둘째 날에 되니까 윤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윤곽이 좀 더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꿈을 한 일주일 가까이 꾸었어요. 마지막에 7번째쯤 되는 꿈에서 얼굴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고 웬 낯선 남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범 잡았다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꿈에 보였던 그 낯선 남자가 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군대 때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는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제 닉네임이 무얼이잖아요. 무얼을 생각한 것이 바로 무얼광 치약식이라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용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5분 대기조, 기동수색대, 해양기동타격대, 위명근무조, 마지막 해양경계 근무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훈련 및 임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양경계 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짧게는 한 1주 정도, 겨울에는 길게 2주 정도, 무월광 치약식이라는 이 시기에 파견 근무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해양경계 근무를 서던 중 겪은 일입니다. 파견 근무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근무지가 좀 바뀌고 소초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 소초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해안 절벽 위 해송숲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네. 새벽 2, 3시 사이였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가 아예 없는 완전 절벽 아래 바다였는데 약 50m에서 100m 사이에 바다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수심이랑 파도 세기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서서 걸어올 수 없는 곳임에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 상태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예, 저희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땡땡소초 전방 50m에서 100m 바다에 고수자 한 명 발견. 이렇게 보고를 하면 즉시 해양기동타격조, 해양경찰, 근처 해군부대까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근무 서는 게 옛날 북한이 침투했던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출동하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조금은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는 있었어도 계속 서 있길래 그 상황을 또 보고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해양기동타격대, 해양경찰, 해군부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 때문에 출동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29 구급대였어요. 예상이 되시나요? 그 고수자는 바다에 익사한 시신이었던 거죠. 와, 예. 후에 알아보니까 파도 세기랑 뭐 이런 파도 속도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시신이 한 번씩 육지로 또 내려올 때 선 상태로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새벽 2, 3시 그 사이에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가 그걸 발견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시신이었더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그 시신이 무얼님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잖아요. 나 좀 건져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서서 가만히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마지막 보고를 했을 때 네.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바다에 버리잖아요.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떠오르지 못하게 좀 그치. 무게추를 하고 바다에 뭐 이설시키는 네. 거니까 그런 시신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무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정말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진짜 이분은 이런 귀신을 목격을 했고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얼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귀신을 많이 보셨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나요? 나름의? 제 성격이 그 귀신을 보는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 가지고 예. 네. 그래도 뭐 학창 시절 당시에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크게 안 들키고 네.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네. 무얼님께서 해주신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맷도야진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등장을 하십니다. 일단은 좀 듣기 힘든 직업괴담을 아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맷도야진님.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맷도야진님. 네, 안녕하세요. 자, 맷도야진님, 일단은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이거 굉장히 듣기 힘든 직업괴담 중에 하나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 직업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예. 네, 아마. 직업만 듣기 말씀이 좀 힘들 수도 가능하실까요? 직업은 10만이를 하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10만이요. 직접 산에서 겪었던 그런 영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쵸. 리얼 공포썰들이 많겠죠, 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쵸. 그 중에 한 2개를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맷도야지예요. 우선 현재 직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만일을 하시고 계세요. 버섯이나 약초나 산삼 뭐 이런 것들을 캐시면서 근데 뭐 산삼이 안 보일 시기 가을이나 겨울에는 철근공을 하고 계십니다. 네. 봄이나 뭐 여름에도 철근공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보통은 그 일당이 뭐 센 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산삼이 안 보이는 이유가 산삼을 찾을 때는 이파리 모양하고 뻗어서 나오는 줄기의 개수 뭐 그런 거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인들을 보기에는 당연히 그냥 똑같은 풀이지만은 그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10마리를 하신 지는 거의 20년 정도 돼가시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뭐 산삼을 캐서 저한테도 얘기시고 뭐 할아버지에게도 드리고 온 가족이 다 먹었던 그런 기억도 아직도 있고요. 건강하시겠네. 건강하다 못해 지금 그것 때문에 살도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열도 막 열이 뻗치고 그러겠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산삼을 캔 걸 다 먹진 않고 가장이시다 보니까 생활비를 또 벌어야 되잖아요. 금산에 가면 뭐 경매장도 있는데 거기서 팔고 오실 때도 많고 10만일을 하게 된 계기나 아버지의 인생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편의상 저희 아버지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똘비요?
괜찮겠어요? 네. 예. 똘비는 충청도 어느 시골에 1960년도쯤 태어났고요. 그때 당시 다들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휴전이 되고 몇 년 안 지난 상태라 뭐 다들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뭐 자랐다고 합니다. 그쵸, 그때 다 힘들죠. 예. 뭐 그 시절에 태어나신 분들이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뭐 나무도 해오고 뭐 밭일도 하고 밭일을 또 하다 보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야 똘비야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막걸리 마셔야 힘도 나고 하니까 더운 여름에 또 그렇게 밭일을 하다 보면은 시원한 막걸리가 땡기기도 하고요. 똘비는 그렇게 막걸리 심부름을 하고 오다가 주전자 들고 뭐 양조장 가서 막걸리를 사오면은 항상 늘 주전자를 그대로 들고 가진 않았어요. 오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야금야금 몰래 마시기도 했고 예.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뭐 그럴 때마다 똘비가 저희 할아버지죠. 똘비한테는 아버지죠. 혼나면은 집 뒤에 보면은 감나무가 있었대요.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도 않고 다음날 될 때까지 그 나무에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많이 독합니다. 그 다음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혼내지 않을 테니 내려와라 설득을 해야 똘비는 그제서야 내려갔다고 하네요. 뭐 이런 성격 때문에 똘비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군대를 전역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무역회사를 다닐 때도 직장 상사의 뭐 부조리나 폭력 그때가 80년대 이때쯤인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또 똘비는 이런 거를 더 참고 이렇게 견디는 성격은 못 돼요. 2배로 돌렸다고 하던데 그렇게 직장 상사랑 싸우기도 하고 약간 적응도 잘 못해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돌아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익사자를 뭐 수색해서 입양하는 일도 했었고요. 뭐 횟집도 했었고 식당도 운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뭐 잘 되진 않았고 그렇게 있다가 배웠던 것들도 그중에 철분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단 지금까지 계속 쭉 하시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똘비는 일을 하다가 답답하기도 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등산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원래 어렸을 적부터 혼자 야밤에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도 자주 갔었고 군대에 있을 때도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은 다른 소초에 보고할 일이 있을 때면은 똘비 혼자 그냥 후레쉬도 없이 그 컴컴한 산에 혼자 올라가서 보고할 정도로 산을 좋아하기도 했고 원래 등산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등산로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정표가 있는 뭐 그런 코스보다는 길을 개척해서 등산하는 맛이 또 있다고 하네요. 야, 예. 똘비는 그래서 길을 좀 개척해서 등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좀 많이 위험한 방법이라 기동님들은 등산할 때 꼭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똘비는 늘 혼자 이름도 없고 길도 없고 숲풀도 무성한 그런 산을 찾아서 등산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약초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버섯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산삼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에만 갔다 오면 가방에는 약초들도 많았고요. 산삼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 곳에나 있는 건 아니고 사람 흔적도 없고 발길도 닿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곳에 있다고 해요. 보통은 산을 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산삼이 있는 포인트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등산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등산 코스가 아니라 이런 길도 없는 산들은 올라가면 숲풀도 많이 우거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사로도 많이 가파르고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낮에도 엄청 어두워요. 분명히 낮인데 초저녁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계곡 부근에는 정말 음산한 기운도 많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저랑 같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같이 산을 탄 적도 있었어요. 같이 그렇게 저도 3시간 정도로 올라가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맷둬야지야 여기서 30분 동안 가만히 있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누가 말을 걸어도 가지 말고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아빠가 저기 위험한 부분에 잠깐 올라가서 산삼이 있는지 보고 올게. 그러니까 누가 부르거든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금방 온다 하고 쌩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깊은 산 중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갑자기 혼자 남겨지면은 많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산 기운 자체도 있고 나무들도 굉장히 뭔가 귀신 같고 그냥 분위기 자체가 많이 무섭해요. 많이 무섭죠. 그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뭐 똘비 친구들도 같이 산삼을 캐고 싶다고 해서 같이 올라가다 보면은 무섭다고 뭐 내려가자고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똘비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들이 같이 가자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막 산삼 있는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내려가자고 하니까 똘비는 좀 어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똘비는 늘 산행을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랑 같이 가면 늘 불편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깊은 산속에서 겪었던 일들 2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네. 예. 보통 산삼을 캐러 가실 때 어느 산을 가야 할지 미리 점 찍어 둔 곳으로 가시긴 하는데요. 그날은 그냥 즉흥적으로 갔다고 해요. 산 주인은 당연히 있으니까 산 초입 부근에 주차를 하시고 근처 마을 어르신들에게 산 주인 여부를 묻고 산 주인이시면 바로 허락을 받고 올라가신다고 해요. 네. 당연히 이게 맞죠. 네. 사유지니까. 산들은 거의 주인분들이 있으셔서 무조건 허락받고 올라가야 맞는 거죠. 허락 안 받고 약초를 캐고 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똘비는 특이한 게 산 주인에게도 허락을 받지만은 법적으로 산 주인이 있고 영적으로 산 주인이 있다고 해요. 산신령이죠. 산신령에게도 허락을 받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산신령님이랑 대화를 해서 산에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이게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똘비는 산에 올라가기 전 초입에서 간단하게 황태나 마른 오징어 그리고 막걸리나 소주로 간단히 제사를 지내고 늘 똑같이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님 하고 이렇게 산에 대해 주인 2분에게 꼭 허락을 받고 산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똘비는 산에 올라갈 때 준비물이 크게 없습니다만 보통은 초코바, 물, 빵, 칼, 호미, 비닐봉투 그리고 납침반을 챙겨갔다고 해요. 혹시 모르니까. 네네. 산삼을 캘 때 도구 없이 무조건 손으로 캐야 꿀에 상처도 안 나고 상품 가치도 있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똘비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잘 못 보는데요. 나침반은 정말 잘 봐요. 그게 너무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인데 다른 분들은 산에서 어떤 특이한 포인트를 삼아서 그 포인트를 기억해서 이렇게 내려오시긴 하는데 아니면은 요즘에는 GPS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똘비는 그런 방법보다는 나침반으로 확인하는 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정확하고 깔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계곡을 넘고 힘든 산행이 한 3시간 정도 되었을 무렵 산삼이 있을 만한 포인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산삼이 있어도 이게 사실상 산삼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네. 그렇지. 그냥 풀떼기로만 보이죠. 네. 저도 산삼을 많이 보긴 했는데 수많은 숲을 사이에서 이게 찾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똘비는 이때 당시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산삼이 있을 만한 자리에도 산삼이 없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산삼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탐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기 저 위에 오르막길 부분에서 한 200m 정도? 그쯤에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떠한 나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나무는 좀 특이했는데 중간 부분에 굉장히 두꺼웠다고 해요. 보통 나무라면은 맨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얇아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중간만 딱 두꺼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는 있다가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 나무는 중간 부분이 두꺼운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셔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거라고 해요. 두껍게 보였던 이유가. 예. 이미 부패는 진행되어 있었고 피부색은 나무색이랑 거의 같은 색인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고 해요. 근데 똘비는 사실 겁도 없었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은 아닌데 그래도 익사자 시신인양을 하거나 이런 직업을 좀 했던지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해요. 똘비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혼잣말을 한 뒤에 위치를 일단 기억을 한 다음에 산삼을 찾으러 계속 산행을 이어갔다고 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하산을 하고 찾아갔던 곳은 경찰서였어요. 내가 어디 산에 가서 산삼을 캐러 올라갔는데 어떤 나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계시니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한 뒤 집으로 다시 갔대요. 그날부터 똘비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그분이 꿈에 나와서 똘비에게 말을 걸더랍니다. 찾아줘. 계속 이렇게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더랍니다. 꿈에서. 그날까지만 해도 똘비는 그냥 충격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대요. 근데 이 똑같은 꿈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 날도 계속 꿈에서 나와서 똘비에게 찾아줘.
제가죠. 이런 꿈을 계속 꾸셨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꾸셨고요. 똘비도 지치더랍니다. 지칠만 하죠. 근데 사실 아무리 뭐 기세고 체력 좋은 사람도 똑같은 악몽을 뭐 한 달 내내 꾸고 하면은 제대로 못 자니까요. 그렇게 있다가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뭐 신고자분 되시냐, 저번에 산속에서 시신 발견하신 것 때문에 드렸는데 5인분 유가족을 찾았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냐라고 해서 똘비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유가족분들이 전화로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 아버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뭐 똘비도 당연히 가족이 있고 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가 찾아줘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유가족 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끝내고 더 이상 그 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일이고요. 네. 10년 전이면 막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을 어떻게 유가족을 찾지? 라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저도 나름 알아봤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먼저 확인하는 게 본인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다고 해요. 치아? 네, 뭐 살아오시면서 치과에서 치료받을 때 차트 기록들이 다 남아있대요. 지역 보건소에. 그게 남아있어서 그걸로 대조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거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귀신에 관련된 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기묘한 이야기가 있어서 해봤고요. 이게 보니까 네. 귀신과 뭐 무서운 사람을 마주친 게 아니라 진짜 자칫 잘못하면 아무도 모르게 정말 쓸쓸하게 가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쵸. 근데 이런 신만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산을 헤집고 다닐 테니까 그러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냥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원래 아빠가 포인트를 항상 정해놔요. 예. 근데 그날 즉흥적으로 거기에 꽂혀서 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고인 되신 분이 저희 아버지를 좀 부르시지 않았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좀 긴 해요, 저도. 야, 그러면 이 일 말고도 또 겪으신 게 있을 텐데 그건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귀신을 직접 보시진 않았지만 어머. 소리로 느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깊은 산에서 이게 등산하다가 사실 귀신을 마주치거나 당연히 무섭잖아요. 사람을 마주쳐도 사실 무섭고 그 깊은 산에서 사람을 마주친다는 게. 근데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고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어났던 일인 것 같네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즉흥적으로 산을 갔다고 했는데 이번에 간 곳은 똘비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답사도 하고 좋은 포인트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갔었어요. 똘비는 산삼 포인트를 수첩에 적는 게 아니라 안방 벽지에다가 적으세요. 그래야 안 까먹는다고 하셔가지고 뭐 농담으로 저에겐 이 벽지가 막 10억짜리 벽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한테 물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받을 생각은 없고요. 그러다가 똘비는 어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잔하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잘 챙겨 먹고 준비물은 뭐 빠진 게 있나 다시 한번 체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똘비는 운전할 때 노래를 듣기보다는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운전을 좀 해요. 이거 반야심경을? 예, 네.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종교가 불교라 가지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뭐 나무 지팡이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똘비가 다니는 절에 계시는 스님분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사 기어봉에는 큰 염주 있잖아요. 스님분들이 쓰시는 그런 것도 걸려있고 근데 산에 올라갈 때는 그걸 항상 챙겨가신다고 해요. 그렇게 똘비는 차에서 반야심경을 들으면서 이제 산 초입에 도착했다고 해요. 늘 그렇듯이 산 주인분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고 또 산신령님에게 제를 올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고 올라 계곡을 넘고 3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똘비는 10만이 인생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일대가 그냥 산삼 밭이었대요. 거의. 와. 다른 분들이 밭을 일군 게 아니라 뜨문뜨문 산삼이 길비를 했다고 해요. 완전 그 넓은 공간에. 일반인 눈에는 안 보이죠 사실. 다 같으면 풀로 보이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뭐 한 뿌리씩 산삼을 캐내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하나씩 또 담았다고 해요. 작은 산삼은 먼 훗날을 위해 그리고 다른 10만이 분들을 위해 캐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산삼을 조심스레 캐니 30뿌리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날 실제로 집에서 봤었는데 처음엔 산삼인지도 몰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30뿌리?
네. 그냥 도라진가? 하고 그냥 말았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산삼이라고 막 자랑했던 날이라 좀 기억을 해요. 시가로 따지면 그때 당시 시세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신봤다. 진짜 신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수학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올 기약을 합니다. 근데 다른 포인트를 또 찾아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산삼이라는 게 막 그렇게 모여져 있으면은 다른 포인트에서도 모여져 있을 확률이 좀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산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요. 처음에는 저 멀리서 흥얼흥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똘비는 나 말고 다른 10만이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계속 산행을 이어나갔는데 멀리서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똘비 뒤쪽에서 들리더랍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는데 똘비가 확 뒤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근데 그 흥얼거리는 소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들렸다고 해요. 약 20m 정도 뒤에 떨어져 있었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보이는 것도 없고. 스토리 우거진 곳도 아니었어가지고 사람이 숨을 수도 없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렇다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더욱 아니었다고 해요. 딱 정확하게 한 20m 정도 거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렸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곳에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솔직히 똘비는 겁이 없었다고 하고 지금도 없다고 하는데 이때는 좀 많이 당황을 했다고 해요. 소름이 쫙 올라왔다고 해요. 똘비는 그냥 무시하자. 귀신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받아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산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였으면 바로 내려갔을 텐데 이게 친만이 분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시하면서 계속 산행을 하고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5m 뒤에서 들리더랍니다. 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래를 부른 것 같더래요. 트로트 같은 거. 그때는 가사가 뭔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서 부르더랍니다. 가사를 들어보니까 남진의 안동역에서 그 초입 부분에 들리던 그 가사였다고 해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하면서 근데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웃더랍니다. 하면서 웃었대요. 그렇게 계속 들리는데 근데 노래소리가 똘비 귓속말로 해서 부르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있으면 손으로 가리고 귓속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똘비는 여기서 느낀 거죠.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급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노래소리는 똘비의 귓속말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 한 소절이 끝나면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렇게 내려가다가 한 무덤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노래 부르던 귀신이 말하길 여기가 내 집이야. 용케도 잘 찾아왔네. 나랑 같이 놀자꾸나. 하면서 똘비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자.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무덤 기준으로 내려갔는데 또 나오더랍니다. 홀린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무덤에 가서 말을 했대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이승의 미련을 버리시고 떠나셔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산 초입에서 썼던 그 재 지는 거 있잖아요. 먹대나 오징어나 막걸리 이런 거 남은 게 있어가지고 한 잔을 올리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게 잠깐 타이러도 봤지만 노랫소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미 한번 홀렸잖아요. 같은 구간을 돌았으니까 그 똘비가 나침반으로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무서운 와중에도 똘비는 절대로 뛰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안전하게 느리게 내가 온 길과 나침반을 보면서 내려갔다고 해요. 똘비 생각으로는 그 귀신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무섭게 해서 내가 빠르게 내려가면 내가 실족을 해서 다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대요. 그렇게 똘비는 내려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귓속에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웃는 웃음소리와 휘바람 소리 그리고 다른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이 다른 노랫소리가 뭐냐면은 그 산토끼 노래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네. 이건데 그때 정말 이 노래가 무서웠다고 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하는 이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네. 똘비는 이날 정말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진짜 당장에 기절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서웠는데 근데 올라온 길이 사실 너무 깊이 와가지고 몇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내려가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노랫소리가 그냥 부르는 게 아닌 웃음을 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가느냐 이러면서 웃음을 참으면서 그렇게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렇게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힘겹게 내려오다 보니까 드디어 산 초입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도착하니까 뭐 노랫소리는 더 이상 귓가에 들리진 않았다고 해요. 아마 그 귀신이 그 깊은 산에서 혼자 심심하다가 마침 똘비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나서 그런 장난을 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쪽 산으로는 안 가는 게 맞는데 똘비는 나중에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야, 보통 분이 아니죠. 진짜 보통 분이 아니셔요, 아버님.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를 왜 또 가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산삼이 직천에 널렸대요. 그 산이.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스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야. 네, 뭐 그 뒤로 가위에 눌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산에서 겪었던 일들도 있고 되게 좀 영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야, 잠깐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거. 왜냐면,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건 아니라서요. 이게.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데, 일단은, 처음 참여하시는데도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아내분 보고 계신가, 혹시? 예, 지금 라이브로 참여하고 있어요. 외아재님. 네. 아내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죠. 자, 이번 기회에 아내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듣고 계실 때 아마 얼굴이 평생 가자, 우리. 빨개지실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바로 안아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어느 네. 가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헤어져서 감옥에 갇혀요. 좀 오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작별 인사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같이 많이 드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맷도야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맷도야진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신만이를 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겪었던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셨고 본인 또는 누나분께서도 겪은 일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아버님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맷도야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번에 좀 듣기 힘든 아버님의 네네. 직업괴담을 들려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진짜 듣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네. 아버님 직업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님께서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면으로 겪으신 게 많네요, 보니까. 네, 좀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네. 귀신 이야기는 아니고 네네. 아버지가 이제 군 생활하시면서 겪은 현실공포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아버님 연세 때 군대는 정말 거의 세렝게티, 야생 낭만 넘치던 시절, 네, 뭐 이죠. 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텐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맷도야지예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는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나쁘다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많은 조상님들이 뭐 예전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많은 군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시기에 저도 이렇게 여기 돌비 공포 라디오에 나와서 시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번 시참에서 산속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46년 전. 네. 이번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는 고3 시절 그때가 아마 한 79년도 이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희 아버지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셨을 거예요.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련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단 밖으로 나가서 노셨다고 해요. 땡땡이지만 그때 뭐 PC방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주머니 사용도 가볍기 때문에 노는 거라고는 공놀이뿐이었다고 해요. 축구공은 그때 당시 많이 비쌌기 때문에 축구공 자체를 만들어서 놀았대요. 이게 그 돼지 방광인데 거기에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묶으면은 공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놀았다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노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지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질려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대전으로 가자. 일단 가자. 가면 뭐 재미난 게 무조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친구들끼리 대전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있던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전역에 친구들이랑 도착을 해서 사람들 막 구경하고 신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중에 어떤 한 남자가 눈에 딱 띄더라고 해요. 멋지게 각이 잡혀있는 베레모하고 유장 무늬가 들어간 군복, 멋진 워커, 빨간 명찰 이 딱 네 가지가 굉장히 멋있었다고 해요. 처음 보는 군복이었다고 하는데 80년대 시절 아시다시피 군복은 그냥 민무늬의 국방색 그런 군복이었거든요. 베레모도 당연히 뭐 흔히 보이지 않는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군인에게 가서 실례가 안 된다면 너무 멋있어서 그런데 어느 군대를 가야 형님처럼 멋진 군복을 입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인은 본인은 해병대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20살이 되면은 난 꼭 군대를 해병대로 가야지 마음 먹고 남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아버지도 20살이 되었고 부모님에게 저는 군대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뒷방맹이가 날라오더래요. 이놈이 미쳤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냐고. 정상인이 가면 때가 돼서 나오는 게 거긴 하면서 저희 할머니죠. 아하. 할머니가 그렇게 막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 막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셨대요. 아이고. 가지 말라고. 뭐 당연히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뭐 해병대가 정상인이 가면 해가 돼서 나오고 이런 곳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20살 되자마자 그 어린 것이 해병대를 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부조리학파도 많이 심했을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럼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꺾진 못하셨어요. 허락을 구하는 것보단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아버지는 그냥 신청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입대를 하시게 돼요. 뭐 어찌어찌 훈련 잘 받고 수료한 다음에 포항에 실무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육군에서는 자대 배치라고 해요. 이거를 뭐 자대 배치나 실무 배치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남은 군 생활을 보내는 곳을 정해서 가는 거라고 설명을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항이 해병대 1사단이거든요. 거기서는 경례 근무를 쓰는 것보단 훈련만 계속 한다고 해요. 해병대 훈련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수훈련, 유격훈련, IBS 훈련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공수훈련은 뭐 비행기나 헬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는 거고 유격훈련은 뭐 레펠이라고 벨트 같은 거를 묶어서 바퀴를 연결한다는 거 내려오기도 하고 행군도 하고 체조도 하고 마지막 이 IBS 훈련 같은 건 뭐냐면은 커다란 그 검정색 고무보트 있잖아요. 그걸로 노를 저어서 은밀히 해안가에 침투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사실 해병대에 나오긴 했지만은 전 백령도라서 경계 근무만 했었기 때문에 이 3가지 훈련 다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듣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옛날에는 저 3가지 훈련을 계속 죽어라 했대요. 그냥 주구장창 공수훈련도 그렇고 유격훈련도 그렇고 근데 뭐 이 2가지 훈련은 하다 보면 좀 재밌었다고 해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경치도 되게 좋고 유격훈련 할 때는 레펠도 재밌다고 했었고 근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IBS 훈련이 제일 힘들었다고 해요. 그 고무보트 무게가 한 140에서 150kg 정도 나가거든요. 가끔 TV에서 나오는데 보트를 여러 명에서 이게 머리 위에 올리고 막 군가 부르면서 행군하고 뭐 이런 훈련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목표 지점까지 찍고 다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제가 백령도에서 산 맨 꼭대기에서 경계 근무를 섰거든요. 제가 하는 임무가 무인기나 북한 전투기가 날라왔을 때 초기 대응하는 임무를 써가지고 산 맨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럴 때 가끔 IBS 훈련한다고 그 산 맨 꼭대기까지 해병대로 와서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뭐 체력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게 제일 싫었다고 해요. 안 그래도 뭐 80년대 이 시절에는 고기는 잘 안 나오지 나와도 되게 조그맣게 조각들이 국에 떠서 몇 조각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된장국이랑 깍두기만 계속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뭐 단백질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진짜 안 나서 그 훈련이 제일 싫었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볍게 훈련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실전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도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던 날에는 실제처럼 하는 훈련이었다고 해요. 고무보트로 가상의 저 해안가에 침투하는 훈련을 했는데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거리를 전부 노를 저어서 갈 수는 없고요. 조그마한 그 보트형 엔진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을 한 뒤에 해안가에 근접해지면 엔진 시동을 끄고 조용하게 노를 저어서 해안가까지 침투하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훈련은 IBS 훈련보다는 기습특공 훈련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보통 기습이라면 낮보단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 훈련하는 모든 대원들은 밤에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실제처럼 총도 챙기고 준비를 마친 뒤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실제처럼 한다고 해도 해안가를 찍고 올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실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급을 안 받고 빈 탄창만 결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보트 4개로 해안가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기도 좋고 보름달이 뜨면은 달빛이 밝아서 아무리 한밤중이어도 훤히 다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예 어두울 때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훈련 상황이니까 날씨가 좀 좋았을 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거의 다 와서 엔진 시동을 끄고 천천히 노를 저어서 해안가로 가고 있었다고 해요. 파도 소리가 찰랑찰랑거리고 모두가 숨죽이며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해안가에서 번쩍하더니 뭐가 날라왔대요. 해안가에서 해병들이 있는 쪽으로 총을 쏴 갈고 있는 거였죠. 야간 사격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밤에는 총알이 목숨에 잘 맞췄는지 알기 위해서 예강탄이라고 섞잖아요. 빨간 게 오던 게 총알이었어요, 그게. 그제서야 간부가 보트에서 탈출해, 보트 아래로 숨어, 막 소리를 쳤대요. 그렇게 다들 허겁지겁 보트 아래에 숨기도 하고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닷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간부가 후레쉬로 신호를 줘서 그런가 해안가 쪽에서 사격은 멈췄고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해요.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보는데 다 멀쩡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 동기는 허벅지 대동맥 쪽에 관통이 돼가지고 지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출혈로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근데 해안가에서 왜 총을 쐈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 지역은 포항보다 위에 있던 지역이었고요. 육군이 주둔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원래는 당연히 타 지역으로 훈련을 간다고 하면은 몇 날 몇 시에 이 지역에 어떤 훈련이 있으니까 소속 근무자들은 절대로 사격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육군 중대 쪽에서 초소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80년대 이때 시기라 북한이랑 굉장히 사이가 또 안 좋을 때여가지고 네. 실제로 간첩이 침투한 사건들도 80년대에 많았대요. 그렇겠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대에서 근무하던 어느 육군 일병이 휴가를 나갔는데 해병대원들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고 구타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해병대원을 잘 못되게 하고 싶었대요.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그 육군 일병은 악에 맞춰서 그 당시엔 바로 어떻게 하지는 또 못하고 누가 되었던 잘못되게 만들고 싶은 그 복수심에 잘못이 없는 저희 아버지 동기분이 그렇게 희생이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아버지 동기분은 전사자 처리가 되셔가지고 현충원에 계시고 제가 어렸을 적에 저랑 같이 또 가셔가지고 그 동기분 묘에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있다가 가셨던 적도 여러 번 있으세요. 아유, 너무 억울하게 네. 가셨네. 예, 그래서 이번 이야기 이렇게 한 사람의 복수심에 의해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희생당한 거를 한번 풀어봤고요. 야,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인간 매미라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지 대대에서 있던 일이에요. 그때 뭐 당연히 80년대 그 시절에는 타도 많고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후임 시절에는 선임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당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 파도 맞아서 안 때리는 날에는 왜 안 때리지? 한 불안감으로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었대요. 아버지는 뭐 당하면 당했지 후임에게 똑같이 하진 않았다고 해요. 남자로서 뭔가 창피하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내가 당한 걸 똑같이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후임분들이랑 잘 연락하고 지내시거든요. 근데 매번 정오 시간, 그때는 순검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정오 시간이 뭐냐면은 뭐 인원이 잘 있는지, 탈영병은 없는지, 아픈 사람 없는지, 생활반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분기도 한번 주고. 그래서 이 순검 시간이 끝나면은 선임이 후임을 좀 그렇게 이뻐하는 시간이 온다고 해요. 아, 이제 반어법이긴 하지만. 네네네.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에는 아버지가 이쁨을 좀 당하시다가 참다가 못해가지고 터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선임 악보에 원투 꼭 했대요. 아버지가 성격이 좀 있으셔가지고 참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선임 한 명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선임들도 아버지를 터치를 안 했대요. 그 뒤로는. 그래서 편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때려도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지만은 당연히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때는 말보다 주먹의 효과가 좀 엄청났다고 해서요.
근데 아버지를 제외하고 다른 해병들은 가혹행위에서 좀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맞는데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순간 시간이 끝나면 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나무로 된 길다란 그거 있잖아요. 막대기 같은 거. 근데 그 좀 두꺼운 네. 그거나 돌멩이인데 돌멩이 치고 많이 큰 것들 또는 뭐 주먹으로 그렇게 좀 그런 걸로 괴롭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행동한 선임들은 개인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후임에게 풀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뭐 해병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엔 모든 군에서 이런 일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보내고 있던 도중에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시는데요. 해병대는 기수제예요. 한 달에 한 기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몇 기수 아래인 후임이 이 속옷까지 뭐 그런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서 맴 매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뭐 얼굴에 멍도 많고 붓기도 많은 채로 이렇게 매미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니 왜 간부들도 있는데 저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땐 간부들도 가혹행위에 좀 같이 가담했다고 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매미를 흉내내던 후임은 울면서 매미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 그 후임도 누군가 소중 아들이고 형이고 그럴 텐데 근데 그렇게 그 후임이 선임 3명에게 좀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 B, C 3명의 선임이 있었는데 A는 뭘 했냐면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샌드박스처럼 했다고 해요. 예. 네, 세워두고 뭐 그렇게 했었고 B 같은 경우는 급소 같은 거 있잖아요. 명치라든지 이런 부위들 남자로는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부분 갑자기 때리거나 그 부분을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한다거나 C는 군용 대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막 할 듯 말 듯 그러다가 피하면은 그 자리에서 때린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그 후임을 볼 때면은 눈이 반쯤 풀려 있었다고 해요. 식당에서 봐도 뭐 밥을 먹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막 말도 걸고 했대요. 좀만 버텨라. 버티면 다 전역한다. 쟤네들 나가서도 제대로 못 산다. 나가서 차라리 신고를 해라. 옆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는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이랑 해서 총 3명이 부대 밖으로 나가서 터미널 가기 전에 시장에 들려서 콩닭이랑 옛날에 소주가 2리터짜리 병으로 된 게 있었다고 해요. 큰 거. 콩닭이랑 소주 산 걸 들고 그렇게 뭐 즐거운 휴가를 즐기고 복귀를 했는데 휴가 나가 있는 동안 대대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매미 흉내를 내던 후임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그렇게 가신 건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엔 그러니까 실탄 주운 거를 야금야금 모아서 화단에 숨기거나 아니면 본인들만 아는 장소에 숨겼다고 해요. 근데 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실탄을 줍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지. 네. 가능한 게 사격장에서 미군이 와서 사격 훈련을 하고 나면 실탄들이 진짜로 몇 발 떨어져 있어요. 저도 훈련소에 있었을 때 탄피 주우라고 교관이 시켰는데 예. 실탄들이 몇 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 없어지면 잠 못 자는데 전체. 근데 되는데. 신기한 게 저도 훈련소 사격장에서 저는 한 2발 정도 죽었고요. 와, 예. 제 옆에 있던 동기는 3발 정도 죽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뭐 숨겨둔 실탄을 꺼내서 이병수 근무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뒤에서 선임을 대머리판으로 그렇게 한 거죠. 총은 그때 당시에 K2 이런 게 아니라 M16을 썼다고 해요. 예. 그 총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먼저 준비해둔 실탄을 장전한 다음에 빠르게 대대장실로 향해서 갔다고 합니다. 뭐 가가지고 대대장한테 야 이 번색 네가 그러고 대대장이나 뭔 말로마 너 나와 밖으로 나와 라고 해서 그 후임이 대대장을 본인이 매미 흉내를 내던 나무에 세웠다고 해요. 대대장을. 네, 그 부대는 난리가 난 거죠. 실탄도 소지하고 있고 이미 그 후임은 눈이 돌아갔고 악에 받쳐 있으니까 뭐 무슨 사고를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연명장에는 그 대대에 소되어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후임이 대대장한테 이 대가리에 빵꾸 날래? 아니면 싹 다 없고 나무에서 매달려서 매미소리 낼래? 라고 하니까 대대장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그냥 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그 무장한 후임이 에휴 먼색 하란다고 하네. 나 먼저 간다 이 먼색 하고 그 총으로 그대로 스스로 가셨다고 합니다. 후에 이 이야기가 정리된 거를 아버지가 들었는데 네. 그 후임은 가혹행위로 견디다 못해 대대장님에게 호소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대장은 많이 무시를 하기도 했었고 버티라는 말도 하고 네가 그렇게 괴롭힘 당한 거면 네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임은 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는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나 혼자만 괴롭히는 게 아닌 단체로 괴롭히면은 죄의식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도저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너무 심해서. 그리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그 선임 A, B, C 그 대대장도 자연스럽게 또 전역을 해서 누군가의 또 아버지나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복하게 또 즐기면서 살아가겠죠. 이런 게 좀 현실 공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기성세대라고 하죠. 네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이 다녔던 학교나 군대 이런 곳들은 정말 나빴거든요. 그때 당시. 네. 뭐 군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상으로의 너무나 심한 가혹행위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또 빙자해서 했을 그렇죠. 거고요. 근데 지금의 군대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점 시대가 네, 맞아요. 지나오면서 뭐 개선이 괴롭히고 돼야죠. 뭐 이런 거는 꿈도 거의 못 꾸고 거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그쵸. 근데 아버지가 겪었던 그 40년 전의 시대는 정말 이거는 솔직히 많이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고 얘기도 못 하신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네, 좀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좀 안 돼서.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과거였던 거고 지금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그렇죠. 아이고, 오늘 아무래도- 맥도여즈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는 아닙니다. 네. 가족분들이 겪었던 귀신 이야기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맥도여즈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방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환경이었다라는 것 자체 아무리 그 시대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일도 있었고 이거는 그 안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군대라는 조직은. 그래서 더 무섭고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